금요일에 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어제 오늘 제가 우리 오창익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이틀 동안 임시 앵커를 맡게 됐습니다. 이영진 빈첸시호님, 노정열님 샬롬 그러셨는데 반갑습니다. 계속 소통해 주시고요. 뭐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오늘 60항쟁 일어난 지 35주년 되는 날인데 소위 젊은 세대 분들에게는 벌써 35년 전의 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에 태어난 분들은 35살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바로 엊그저께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생생하세요? 그럼요. 제가 1986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난생 처음 세상이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디오를 봤을 때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학생 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그 정점에 서 있던 때가 87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 87년은 그 해 2월서부터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박종철 군이 사망을 했잖아요.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그렇죠. 죽었다는. 한 학생이 죽었다. 네. 이 정도로 처음엔 알려졌죠. 근데 집요하게 그 사건들을 특히 당시에 제야의 인사들과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파헤쳤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기자들의 힘도 꽤 컸습니다. 그러면서 2월 이후서부터 하나씩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묻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전까지는 이제 체육관에서 뽑는 간접 선거, 그렇죠. 간선제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선제 선거를 이제 직선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당들의 그 서명 운동과 또 그 서명 운동에 호응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시위 같은 것이 학기 초에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4.13 호원 조치가 떨어집니다. 호원이라면 이제 헌법을 수호하겠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언을 전두환 대통령이 하죠. 7년짜리 간선제 대통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이제 장기 집권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0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그때는 수업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고 시험은 거부했고. 그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셨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늘 후배들 데리고 가두 시위를 나가서 최루탄을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날 많았고요.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던 그런 표정들이 지금도 선한데 그때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6월 9일 날 바로 저는 서강대생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연대에서 한 학생이 최루탄에 맞았다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이한열 열사군요. 근데 그 최루탄 직격탄에 맞았다 그럴 때 모두 그때 학생 운동을 하던 저와 같은 그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던 게 저도 사실은 그 전에 4.13 호원 조치 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직격탄에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9.4일생으로 잘 피했던 거죠. 그 친구가 아니면 저가 그 주인공이 됐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했었고 그래서 모두가 이한열의 선배이자 동료이자 뭐 부모이자 또 뭐 친인척이 된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했었고요. 유명하신 분들 소위 뭐 주역이 따로 있었고 언론과 종교 역할도 컸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 넥타이 부대라 불리던 우리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기에 전국적으로 도화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한열의 죽음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한열의 죽음이 그 이후에 화이트 칼라들이 점점 더 그 전까지는요 이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으면 위에서 이제 응원만 하시다가 응원해주고 휴지 던져주고 음료수 던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도망가면 숨겨주고 이 정도였는데 소극적인 응원에서 근데 이한열 씨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대서특필되고 난 다음에 직접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7월 9일 날에 이한열 열사의 그 장례식 때는 그 광화문이
꽉 그 찼던, 네. 화이트 카라의 물결로 꽉 차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박정철 또 이한열이라는 젊은 분들의 희생이 예. 또 기폭제가 됐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언론과 천주교의 역할도 꽤 컸습니다. 뭐 저는 일단 명동성당이 저한테는 쉘터,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일단 가두 시위를 하다가 만약에 잡힐 것 같으면 명동성당으로 네. 가라. 왜냐하면 명동성당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고 김수환 추기경은 그때 당시만 해도 명동성당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그 맨 앞에서 막아주셨던 네. 분이셨죠. 그때는 모두가 정말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심장부에서 그 학생들과 또 여러 그 시위자들을 품어주는 역할을 명동성당이 했고 네. 또 그때 당시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등등이 이런 문제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갖다 높여줬기 때문에 그 네. 힘은 굉장히 컸다 볼 수 있겠죠. 저 문화평론가시라 문화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옮겨보면 예. 이 60항쟁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가 그 화제작이죠. 1987, 1987이라고 하는데 당시 2016년에 기획이 됐고 또 이 영화가 제대로 개봉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분들 많았었다고요? 그럼요. 2016년은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죠. 예. 기획안만 가져갔을 때 보고 퇴짜를 놓는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 감독을 갖다 걱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급속도로 일이 전개됐던 것에는 아무래도 이 촛불 항쟁이 예.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획안이 오히려 급물살을 탔어요. 예. 그래서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역시 또 국민들이 큰 응원이 된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 그 개봉하고 하루인가 이틀 만에 가서 봤는데 처음에는 예. 보는 내내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우느라고. 그때가 생각이 났어. 그 당시 상황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 예. 지금도 가슴이 먹먹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다시 이제 제가 그래서 한 총 3번 이 영화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1987년도 당시에 그 우리 국민들이 예. 어떤 염원을 가졌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역사의 현장에 나왔는지. 개인적인 고민들이나 번뇌도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 안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그 예. 안에 그 주인공들이 고민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그 60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배우가 돼가지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악역을 했던 그 경찰 그 간부 역할을 했던 그 우연 씨 같은 경우는 예. 그분이 바로 그 이한열 대학생으로서 옆에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더욱더 이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예. N차 관람이 잇따랐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오늘도 아마 이리저리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 채널로. 예. 이 60항쟁과 관련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한번 평론가로서 추천해 주실까요? 특히 이제 젊은 후배 세대들에게 추천해 주신다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1987이라는 영화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작품이 될 테고 그 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영화관에 걸려 있는 그대가 조국이라는 작품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대가 조국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왜 권해드리냐면 1987년대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런 공포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통해서 반드시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면서 지금과 그때를 한번 조각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맞춰보시면 아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지혜로운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성함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본인의 성함도 조국이지만 우리가 또 나의 조국, 예. 또 조국이 서려면 청년이 서야 된다 뭐 이런 네. 그 학생 시절에 필독서도 있었고 예. 그래서 우리 후배분들 20, 30대 후배분들이 꼭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의 강추고요. 자, 엊그제입니다. 우리 국민 MC 송혜 선생님의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제작진에게 네. 후임 MC를 뭐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의 MC를 처음 맡았을 때가 그 아마 만으로 62살인가 1살인가
90이었을 때였어요. 95세시니까 그렇겠군요. 60이 넘어서 한갑이 넘어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과연 몇 년을 할 수 있을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기 MC를 갖다가 염두에 둘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시니까 예. 그런 얘기는 못하고 그런데 34년을 하셨습니다. 참 역사적이고 기네스 기록에까지 올라갔다고. 기네스 기록에 올라 있는 것은 최고령자 현역 MC라고 하는 형태로 올라가 있는 정말 거고요.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예, 그리고 34년 동안 한 것은 기네스에 아직 안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예요. 예. 공영방송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한 프로그램이 34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원히 깰 수 없는 기록이고 또 34년을 줄기차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관리 잘했다는 겁니다. 네. 누구한테 뭐 넘겨주고 이러지 않았다는 게. 그중에 한 비결이 예. 왜 뭐 온몸에 꿀 바르고 벌을 장식한 분도 있고 예. 온갖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예. 근데 송혜 선생님이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예. 그 지역에 유명한 사우나 가서 꼭 목욕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 특산물이나 몸에 좋은 걸 그렇게 잘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건강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항상 처음에 얘기하시는 거는 자신이 늘 이렇게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리고 특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팔도 유람을 하신 거예요. 팔도 유람을 해서 건강이 이렇게 좋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나는 늘 술로 청소를 하잖아. 소독을 하잖아. 그러면서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송혜 선생님한테 맞는 거죠, 주량이. 그렇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뭐 그 유명하죠. 일요일 낮에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점심 숟가락 드시면서 늘 켜놓는 집중이 되든 안 되든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 이 노래가 역시 또 문화평론가라. 진짜 우리 귀에 예. 누구나 다 따라하는 그렇죠. 일종의 예전에 전원일기 앞에 나오는 음악처럼 귀에 예, 있는 맞습니다. 정도인데 여러 MC의 장점이 있겠지만 국민 MC라는 칭호를 들으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친근하게 다가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가 그분 스스로가 이제 서민적인 그런 분이었고 서민으로 살아왔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재산도 많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분은 진짜 아끼고 알뜰하고 그러면서 늘 서민으로 예. 사셨던 분이니까 그게 친근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가 이미 예순이 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란 말이죠. 모든 것을 거실 뜻이 있었겠군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점이 가져다 주는 늘 그렇게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가서 어리광을 피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요즘의 한갑 느낌과 그 당시 한갑 느낌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때 34년 전에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할아버지였고. 요즘에는 한갑이 뭐 그냥 그렇죠. 작년 청춘이죠. 정도. 청춘. 작년 정도. 이제는. 예. 근데 그런 느낌. 그래서 늘 뭔가 경계를 하지 않고 뭔가 친근하게 가서 장난을 쳐도 될 것 같은.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그래도 이미지였군요. 늘 또 웃어주시고 그랬어요.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주변에서 툭툭 이렇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서 아는 체를 하고 말을 걸고 그러면 전혀 거리낌 없이 그걸 받아주고 네. 그래서 뭐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날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기억하셨다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또 반겨주시고 환대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그 한 드라마에서 추앙하고 환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됐잖아요. 예. 그 송혜 선생님은 환대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누구든 환대를 해주면 그 환대를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인간적인 면면이 예.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 이주일 선생님 인터뷰도 했고 송혜 선생님 뵀는데 두 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국민 코미디언이시고 국민 MC였는데 참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큰 슬픔과 아픔, 고통, 충격이 자기보다 먼저 자식을 앞세우는 건데 그렇죠. 이주일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송혜 선생님도 교통사고로 아들들이 먼저 갔었어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어떤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그 가톨릭에서도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치유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그렇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 스스로가 많은 상처를 겪었고 특히 저는 송혜 선생님이 그 황해도 재령 무대에서 예. 이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났거든요. 실향민의 얼마나 큰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북에 가서
이제 행사를 하기도 했었죠. 예, 전국 예. 노래자랑 북의 여러 MC와 함께 북한에서 북한 MC와 촬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고향에는 정작 못 가보셨단 말이에요. 아, 그치. 저게 얼마나 가까운데. 참.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던 것, 우리 모두가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됐던 것,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저런 그 추서와 훈장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송혜 선생님께 한국 대중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서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게 희극인에게 추서가 되는 거는 최초라고요? 참 이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선입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혜 선생은 1955년이죠. 1955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전쟁 이후에. 네. 1955년에 데뷔하셔서 지금까지 희극 한 길만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활동하셨던 그 기간들이 너무나 힘든 질곡들을 우리나라가 넘어가던 그런 현대사의 순간 아픔을 다 아니었습니까? 간직하신 건데. 근데 그 아픔들 속에서 늘 우리 곁에서 웃음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런 희극인한테 금관문화훈장에 간다는 건 그만큼 희극인들을 천대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현역 의원도 역임하신 고 정주일 본명은 예. 이주일 선생께도 금관문화훈장은 추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의 가치가 예.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평가절하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 대중문화인들에 대한 인식과 대접이 굉장히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경제도 세계 톱10이지만 예. K문화, K컬처가 K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의 기생충 그리고 이번에 국제영화제에서 배우들과 감독들이 수상을 하고요. 예. BTS와 블랙핑크는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그 한국전쟁 이후에 그 어려운 현대사를 다 견디면서 국민을 웃고 울게 만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그 가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노정열 MC께서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좀 더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그 삶의 역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왔고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역경을 이겨왔던 거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끔 해주고 위로해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업적들을 좀 새롭게 재평가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60항쟁 35주년 기념을 맞아서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학교 2학년 때 그 거리에 체류탄을 직접 맞아서 헌신을 했던 그 역사가 담긴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 볼 때마다 늘 성수기를 구가하시죠? 늘 전성기 있으신. 예, 성함이 지금이 아주 좋습니다. 전성기입니다. 늘 예.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고맙습니다.